중 토론을 듣겠습니다. 특히 유창호 우리 기자님은 보니까 이 제도 혁신에 대한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토론을 들어보고 또 윤항이 박사님까지 토론 들은 다음에 자유 토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예, 발표 부탁합니다. 그 안성호 원장님 화면 공유 좀 꺼주시죠. 화면 공유 꺼주세요. 네. 그리고 유창호 작가님은 음소거 켜주시고 음소거. 해제, 예. 됐습니까? 네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소개받았던 저 유창호입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올려주시죠. 예. 그냥 화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되나요? 그 발제문, 아니, 토론문 제가 드렸는데, 토론문,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관리자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없으신가? 그 유창호 작가님 혹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실래요?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해 지금요? 드릴게요. 예, 저한테 바로요? 카톡으로. 예, 지금요, 바로요. 예. 네네 지금. 네네. 이 화면이 재밌네 보니까 위에 두 줄은 얼굴이 나오고 밑에 두 줄은 얼굴이 안 나옵니다. 얼굴 좀 보이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끼고 들으시죠. 예, 재미도 있고 토론 부분이니까 이제부터는. 아이고. 예, 이게, 소개도 하시고 서론적인 이야기 하시죠. 이게 저 화면 공유될 때까지. 예, 지금 예. 됐습니다. 예, 됐네요. 예. 됐습니까? 제가 김규범 교수님이 제가 화면 공유해 공유를 주셨고요. 했습니다. 예. 요거 좀 전체 보기로 해주실래요? 비디오 뷰 보기로 들어가서 보기로 들어가서 전체 화면. 잠깐만요. 네네. 보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쇼에 슬라이드 쇼. 네네. 예, 네, 김보기 됐습니다. 기자님한테도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소개받은 유창호입니다. 예, 예. 다음 해주시고요. 그, 저, 제가 이제 처음에 요거 토론을 요청받으면서 처음 요청했던 것은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안성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용은 이제 민주정 재창조에 대한 아주 큰 얘기였는데요. 아무래도 그 민주정 재창조에 대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하면서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고 또 사실은 제가 최근에 냈던 정치내전 민주주의를 구하라라는 내용이 사실은 그 안성효 그 원장님께서 주장했던 거가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성호 그 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와의 토론회를 하면서 제 책의 내용도 일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한 김에 여기 하신 분들한테 제 책 좀 마케팅도 할 겸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예. 화면이 이거 제가 넘기는 건가요? 화면을? 어떻게 되는 김규범 거죠? 교수님 혹시 눌러주실 수 있나요? 다음 네. 화면은 그냥 엔터 눌러주세요. 네. 됐지 않았어요? 예.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예, 예, 예. 그, 이, 그, 아니, 예, 앞에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 그 원장님께서 했었던 전반적인 내용은 자유정에서 이제 포용 민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크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고 소선거 구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그다음에 상원신설에서 양원제로 가고 과세권 있는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로 가고 뭐 직접민주 가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제 의견들은 기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민주정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뭐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내각제, 비례대표제, 상원신설, 연방제, 직접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가장 큰 제 의견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전면에 내섰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손실이랄까요?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침 제가 이제 썼던 책 정치내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실제로 개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시죠. 1번은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겁니다. 포용민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과연 한국의 미래인가 했는데요. 사실은 그 자유민주정과 다른 포용민주정을 따로 구분하셨고, 또 자유민주정을 빈약한 민주정이라고 했고, 포용민주정은 그러니까 풍부한 민주정이 되겠죠. 빈약한 민주정이 반대말은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는가 했는데 보니까 그런 구분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행정연구원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포용민주정과 자유민주정 구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용민주정이라고 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고, 그리고 그 나라의 동기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G7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2%고요.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같은 G7 국가 중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하고 정치적으로 세고 인구도 큰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정, 포용민주정에 들어있지 않은 자유민주정이고요. 그래서 과연 포용민주정이 과연 우리나라가 그것을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포용민주정이 대한민국 가야 할 바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삼고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걸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복지 국가의 상징인데, 사실은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질성이 강하고요. 근데 요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사실 이민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나라가 이제 스웨덴입니다. 20% 정도까지 이제 아마 30년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복지국가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동질성이 어려워지니까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있죠. 선진국 중에서 특히 미국은 복지국가가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연구의 가장 결정은 인종 문제입니다. 인종.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국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사회적 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그것을 동의하는 게 이제 복지국가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럼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흑인이죠. 그러면 이제 백인들이 내가 더 세금을 많이 내서 흑인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동질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용국가가 한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가장 문제가 부족주의, 내전이 강화해주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정체성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동질성이 희박화되는 문제, 이것이 크기 때문에 포용민주정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포용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의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시죠. 국가 시스템을 일거에 바꿀 수 있나 하는 점인데요. 생물도 그렇고 어떤 사회 시스템도 생물 비슷해서 경로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눈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유류의 눈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설계했더라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맹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유류의 눈에 비해서 연체동물의 눈은 훨씬 더 완벽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면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면
그게 이제 일거에 딱 설계된 게 아니라 하나가 했었던 것을 해서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가고 하면서 약간의 수준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 시스템도 경로 우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경로 우전 속에서 바뀌는 거지 일거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시스템 변화는 대부분 혁명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말고 그 작은 국가들에서 비례대표제를 가졌던 것들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파업과 혁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시 사회주의나 노동자들이 혁명이 아닌 비례대표를 채택해가지고 비례대표제가 그 자리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조차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무슨 합의와 언약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지는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시스템은 혁명적 상황에서 가능한데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일거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과연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장님께서 주신 문제에 대해서 뭐 내각제 비례대표제, 상원시설, 연방제,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까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시죠. 자, 2번은 그 내각제 개헌이 가능한가 합니다. 예, 앞에 답번요. 문제는 이제 그 개헌 얘기는 항상 나오고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2번입니다. 예, 2번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제입니다. 5년 단임 플러스 4년 징임 이게 70 내지 80%고요. 의원 집행 부재가 되지 10 내지 15%, 의원 내각제는 5에서 10%입니다. 사실 5 내지 10% 정도의 지지인데 이것을 개헌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죠. 그리고 왜 국민들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하고 대통령에 만족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데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그, 몇 퍼센트 차이, 0.7% 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투표를 하고 누굴 찍고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가장 그 간단한 해석은 국민이 권력을 해고하고 만드는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효능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대통령 선출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반정치주의가 조장돼서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어쨌거나 조장되었든 뭐 했든 간에 그 반정치주의적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시죠.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특히 이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소선거제보다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측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결국 다당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양당제의 정당이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당제를 좀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의 지금의 이제 약간의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요. 발제하신 분 원장님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200석, 비례대표를 150석이라고 했는데요. 지역구는 53석을 감속해야 되고 전체 비례대표를 150석 하려면 전체 의석을 50석을 증가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관련한 두 가지 절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 의원의 절벽인데요.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 하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여론의 절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를 53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50석 줄이는 거는 또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과연 비례대표제가 우월한가 하는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근데 실제로 비례대표제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선거제보다 좋은 측면이 있죠. 근데 국가 규모가 큰 정치 경제 선진국은 실은 소선거구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일곱 번째로
3050 클럽,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된 그거에 가입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7번째인데 그러면 기존에 6개 국가가 뭐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이에요, 전부. 캐나다가 인구가 이제 3천만인가요? 뭐 이 정도 돼가지고 5천만이 안 돼서 여기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하고 한국까지 보면 8개 정도 나라가 사실은 그 인구도 크고 국가 규모도 크고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8개 나라 중에 비례대표제 없는 순수 소선거구제가 4개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고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착한 나라가 독일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가 큰 그 선진국들은 소선거구제를 생각보다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비례대표 이렇게까지 제가 간단하게 넘어서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이지만 완전히 이게 이제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을 자기가 뽑는다는 자부심이 적죠. 물론 이제 비례대표제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뭐 개방형을 하면 그것도 정당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어쨌거나 폐쇄형인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 유권자는 그 정당 투표만 하니까요. 그다음에 과반 의석이 불가능해서 정부 구성이 어렵습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그 한때는 18개월, 5개월, 16개월 동안 선거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 대립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정치 대결을 가끔 이스라엘도 그런 순수 비례대표제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연동 운영을 했는데 무솔리니 후계자를 자처하는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랬고요. 예. 다음이요. 그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제의 위험성 보이는 상징은 사실은 이 hitler와 무솔리니가 집권했던 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그 비례대표제에서 집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렇게 이제 나치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소선거구제를 했더라면 독일 사민당은 그 당시에 아마 계속 일당이 돼가지고 저거를 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집권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치당의 의회에 입지를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국에서도 나치당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영국 나치당은 그 의석을 얻지 못했고 나치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4번 그다음에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면 연동형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4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에 됐던 와 병립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또 이제 어디서 토론회가 있을 때 그 병립형을 주장하는 토론을 했다가 많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비판을 하신 분들이 또 저하고 친한 분들이 대체로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한테 토론을 제안했을 때는 이제 연동형 병립형이 이제 확정되지 않을 때였는데 어쨌든 이제 연동형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왈가왈부하는 건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연동형이 사실은 뭐 민주당 지도부도 연동형을 지금 이제 뭐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여론에 이제 밀려서 특히 이제 진보 진영과 당내에 이제 밀려서 하게 됐는데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동형이 그런 문제와 연동형이 과연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원장님께서 발제하시면서도 이제 그 포용형 민주정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나라로 이제 독일을 들었는데 사실 독일이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본류죠. 그리고 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뭐 한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연동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사실 연동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기민당과 사민당 양당이 주축이 돼서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가 좀 흔들려 버리면 연동형조차도 좀 많이 성과를 못 따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작용이 있는 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도입했는데 2022년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시스트 후계자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최대 의석을 거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가 놀랬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조르자 멜로니가 이제 그 총리가 돼서 이제 연정을 구성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극우가 아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고요. 헝가리에서도 극우 독재자인 오르반 빅토르가 연동형을 통해서 이제 극우를 집권한 적이 있고요. 뉴질랜드, 멕시코, 베네수엘라 연동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 이렇게 그 완전히 완벽무실하지는 않다는 점이고요.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연동형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형적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원류인데 독일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가 50대 50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연동형은 그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결정하고 우선 소선거구에 된 의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하거든요. 따라서 비례대표자가 충분히 어느 정도 40% 이상이 되어야 연동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자가 16%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거 지역구를 줄일 수 없고 의석수를 전체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연동형은 기존의 양당제 정당은 비례대표를 포기해야만 하는 게 되거든요. 이거는 연동형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이제 연동형제는 이제 양당제 정당 간 합의로 이루어진 데가 아니고 국힘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연동형 반대나 위성정 정당을 계속 보수하고 있죠. 그래서 양당제 정당 중에 한 정당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 의석이 그대로 다 그쪽이 초과 이윤 의석을 가지게 됩니다. 예, 다음이요. 그거를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캡이 그 47개 중에 30개, 17개 이렇게 해서 캡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번에 캡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7개 자체가 그대로 돼서 만약에 뭐 35% 세면을 한다고 하면 국힘이 한 30석 정도 초과 의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손해보는 게 소수 정당에 가는 게 아니라 전부 국힘한테 가는 거죠. 민주당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뭐 국힘이 만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그대로 그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싫습니다만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병립형이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소수 정당과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연동형을 하게 되면 연동형과 이제 위성정당이 합쳐지면 실은 소수 정당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 사실은 그 지난번 연동형 도입할 때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그 당시 내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 부비서장 이러면서 그 옆에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할 때 교섭단체 구성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박을 기대했죠, 정의당. 근데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정의당은 굉장히 이걸로 이제 손을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진보 정당의 대표 정당이었는데 이제는 고만고만한 진보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더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뭐냐면 진보적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평소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비례대표를 한 1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게
지금은 위성정당과 연동형을 하니까 지역구 선출 가능한 소수정당이 더 불리하게 됐고, 지금은 저 민주당에서 이제 정의당한테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데, 참 정의당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정당에게 하기 위해서 연동형을 도입했는데, 실은 그게 아이러니하게 소수정당에게 더 불리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다음이요. 이게 이제 4번이고요. 5번은 상원시설, 원장님께서 상원시설에 했는데요. 상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선 규모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 상원이 있다. 다수의 전황 방지, 소수 보호,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당과 거리를 둘 상원, 정당 간 이전 투구 완화. 그런데 사실은 그 정치학에서 볼 때 상원은 대체 귀족당 내지 연방제의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귀족정도 아니고 연방제의 또 전통이 없는데 과연 필요할까 하는 점이 있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 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인데 상원을 따로 더 만드는 걸 찬성할까? 과연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드시죠. 예. 로버트 달을 그 원장님께서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석학이시죠. 그분이 이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게 미국 상원은 전국적 수준에서 다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은 군주정을 따온 거고, 상원은 귀족정을 따온 거고, 하원은 민주정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주정, 귀족정을 이렇게 민주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미국은 그 독립 건국할 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게 뭐냐면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원로원이 있고 민회가 있고, 원로원은 이제 귀족정이고 민회는 저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뭐냐면 권력의 분산 개념에서 이 상원을 한 건데, 미국 상원은 이 책에서 미국 상원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뭐냐면 대표의 불평등이 심각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인데 와이봉은 56만입니다. 근데 똑같이 상원 의원이 2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미국 정부가 인민을 위한 정부이냐 아니면 주라는 상상을 존재일 것인가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대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다음 주시죠. 연방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분권과 지방자치 확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과세권 있는 지방정부, 그다음으로 구성된 연방제가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알렛이나 글레이저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이제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권화된 제도,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 같은 거죠. 이런 것은 지역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서 낮은 세율, 적은 복지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 분권의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수정국의 지방 정권으로 분권된 주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분명히 가야 하고 맞지만 그것이 중앙 하는가 이렇게 연방제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과세권까지 주어서 하는 거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크기일까 하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이요. 직접 민주주의가 과연 이상적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에서도 몇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크게 성과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성과 책임성 부재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이제 국민투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는 자칫 오히려 독재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도 오히려 더 좀 보수적인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이요. 8번은 국민 참여 개헌 시험하면 개헌을 국민 참여로 하자고 하셨는데요. 국민 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서 개헌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 뭐 직접민주주의 문제점이 아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시민회의를 그뭐몇 많은 사람들 구성해 거기서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 여론조사가 일정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 원장님께서 제시한 것들은 조금 국민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기에 이제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크게 성과를 잘 못 봤던 것 같고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개헌을 제기하고 특히 이제 집권을 해서 개헌을 제기하는 건 크게 그뭐 성과를 얻을 만한 아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 네. 많았습니다. 오늘 다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항희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 공유 좀 꺼주세요. 화면 공유된 것 좀 화면 공유 좀 취소해 주세요. 김기봉 교수님, 화면 공유 꺼주십시오. 취소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음, 아직도 안 됐나요? 네, 안 됐죠? 다른 분들도 안 됐죠? 네네. 예. 밑에 화면 공유 빨간색 버튼,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 취소, 화면 공유 중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윤영희 박사님 해주세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예. 권한 드렸습니다. 윤영희 박사님. 네,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어, 저희가 처음 이제 모임에 왔는데요. 이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논의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안 교수님하고 유 작가님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한 짧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자문을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의 민주주의 퇴행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유형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보통 민주주의 퇴행이 이제 전제정의 문제, 자꾸 전제정으로 퇴행한다는 문제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어, 정권 교체가 차단되는 전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오히려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이 극우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좌우 진영 모두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학에서 문제가 되는 이제 정치적 양극화 문제, 포퓰리즘, 팬덤 정치 이게 세 개가 지금 제일 이제 핫 이슈인데 이 세 개가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현상이 서로 맞물려서 각각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상이 한국적 현상으로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하고 한국은 다른 유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헌정 혁신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합성 있게 이제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도를 포용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한꺼번에 바꾸기는 이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하고 다르게 포용민주주의 실현되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용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교수님 말대로 헌법과 법률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기 전에 지금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장치가 어떤 게 작동하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법과 제도를 고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대의적 작동의 성패가 정당 정치의 정상화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 현장 혁신으로 나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 작가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비례대표가 확대되지 않는 것도 결정적으로는 이제 비례대표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석 배분이거든요.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내각제는 정당 정부, 철저하게 정당 정부, 정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고 정당한테 정부를 완전히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도 내각제를 하는 것도 정당이 우리나라 정당이 이런 상태에서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헌정 혁신으로 실제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제일 중요한 핵심 고리에 정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의 현 상황은 어떠냐?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당 조직이 없다. 정당 조직이 형용화돼 있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든 그 정당 조직을 자기의 의지대로 재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 조직이 사실상 튼튼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 정당이 부재한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지역 정당이 불어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기는 정당은 없다. 정당이 원래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정당의 형태로 작동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럼 뭐 지금 현재 정당이 된 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있었던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이 오작동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이 이런 상황으로 온 거는 포용성을 기반으로 정치 개혁을 했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2002년 이때부터 이제 국민 참여 경성, 뭐 당정 분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교수님, 안 원장님 말씀하신 인클루시브니스, 이게 포용성,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 자체도 아예 이제 벽을 없애고 개방하자, 포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오작동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정당의 공천제도다. 그래서 공천제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공천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공천 프로세스입니다. 양당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당이 유사하게 비슷한 형태로 수렴돼 있습니다. 공관위 추천 심사하고 경선 있고 당원 구민 50대 50 최고위원 의결을 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이제 공천 얘기 많이 나올 땐 뉴스에 항상 양당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앞뒤로 나오는데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제 공천 제도는 양당이 비슷한데 조금 뭐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공천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왜곡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원래대로 기능 작동할 수 없는 토대와 토대와 조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당원, 국민 이런 각각의 제도적 요소들이 왜곡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결과라는 거죠. 공천관리위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도 다 이명백 위원장, 정영욱 위원장 다 정당 활동 그 이전에 한 번도 한 적 없던 사람. 외부인이 와서 갑자기 공천을 주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이게 포용성을 높이는 개방성을 높이는 형태의 공간이 구성인 거죠. 근데 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당내 주류 계파의 권력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관위가 수기의 공관이 되지 못합니다. 뉴스에 나올 때 그 회의하는 모양 사진만 찍는 거지 그 속에서 전혀 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공관위원들끼리. 그리고 공관위가 뭐 험지 출마를 요구하거나 컷오프를 하고 단수선을 사실상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공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당원들은 어떤 상태인가? 당원들이 양쪽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선 투표권을 획득하기 수단으로서의 입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당원들이 들어와서 정당이 평상시에도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당 활동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내가 정당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서의 정체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증가했지만 포용성은 높아졌지만 포용민주정의 방향으로 개방성은 높였지만 여전히 질적으로는 질 높은 공천 주체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한 140만 명 정도, 국민의힘은 90만 명, 지금은 양당이 거의 200만에 육박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양당을 합치면 40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는 거죠. 포용성, 개방성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당원들이 예전보다 질이 좋은 당원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 공천에 포함되는 일반 국민, 그걸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당 지지자 무당층을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응답률이 극히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구시대적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뭐 대부분 다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적합도 조사를 한다. 오늘 내일 적합도 조사를 하니 꼭 좀 응답해 달라는 그런 문자만 계속 후보들이 보냅니다. 뭐 인맥이 많으신 분들은 그 하루에도 수십 통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해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적 조직 동원 문제하고 정치 고관여층의 과대 대표 문제 이게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여론을 반영한다. 그게 이제 포용성을 높인다는 얘기인 거죠. 포용성을 높이고 개방을 높이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 취지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성을 높이는 게 결국 참여를 높이다는 거 어떤 참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참여 양쪽 수준이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양쪽 수준보다 더 문제는 이들의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과 참여의 질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면서 포용성과 개방성 높였는데 이게 정치 참여, 특히 정당에 대한 참여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불균등성이 문제라는 거죠. 참여에 이제 고르게 여러 계층에서 고르게 참여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 특정 성향에서 참여만 극단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용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만드냐가 중요하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개혁에 대입해본 결과가 지금 현재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천에 국한해서 보자면 2002년에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거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짧은 경선이 일주일 정도 주고 전화로 그냥 ARS로 답하는 이런 선호 취합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2002년에 단절적 변화를 거쳤다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뭐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쓸 수 있으면 법적으로 제도가 이런 변화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변화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과 정당 정치의 문제를 보면 사실상 삼김 시대 이후에 정당을 현대화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된 정당의 실질적인 분권화 조치 이런 것들이 없이 포용성과 개방성만 높이면서 오히려 더 중앙당 소수 실력자들의 영향력만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동원이 아날로그 시대 동원에서 디지털 시대 동원으로 세련화되는 정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포용성, 개방성 높이면 참여자들이 주체적 참여자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체적 참여자를 길러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길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여론조사를 돌려서 수동적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아주 얕은 층위의 참여, 질적으로 좋지 못한 오히려 이제 뭐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참여들로 이제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고 있고 그 속에서 제도적인 부정합성의 문제, 당원제도, 공천제도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해서 되고 있는데 공천을 정당들은 상당히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략도 특히 핵심이 국민들의 탈정치적 반정당적인 정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형이 뭐 이제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정당이 없던 사람들 자꾸 불러가지고 인재영입이라고 하면서 이목 끌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 이게 왜 험지 출마하고 불출마가 혼신이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부의 인재가 정치 영역의 인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무슨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뭐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적인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인재라고 해서 데리고 올 뿐 정당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천을 정당 정치의 영역의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쁜 거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가 뭐 이제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후보
등록은 뭐 한 달 반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3월 20일이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공천이 시작되는 거죠. 예년보다 한 달도 더 늦어졌습니다. 분명히 3월 20일 후보자 등록까지 공천을 마무리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의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교정이 불가능한 거죠. 다른 정치 이외에는 그냥 9시 뉴스나 8시 뉴스 보면 관람자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포용성이나 개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원인을 밝히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화면 공유 오늘 꺼주세요. 화면 공유 중지 눌러주세요. 오늘 발표 주제가 워낙 큰데다가 또 이제 토론자 두 분도 거의 주제 발표에 버금가는 그런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로서는 뭐 별로 성공적인 사회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코멘트나 질문을 받고 모두 이제 발표자 두 분에 대한 그 답변과 토론자 두 분에 대한 답변과 또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발표자에게 드릴까 합니다. 그 세 분 중에 끼지 못하는 분은 두 손을 번쩍 들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여성이 먼저 손등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장관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소리가 안 납니다. 음소거 켜주세요. 음소거 켜주세요. 아, 서로 대조되는 발표와 토론을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세 분 다 어쨌든 이제 정치학 전문가들 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런 보통 이제 제가 정치학자들이 토론을 하면 그 토론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당을 가장 그 현대 정치의 주체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재의 정당은 가장 정당 정치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 독일조차도 현대 사회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지를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서 오히려 그 발달된 정당이 정치 발전에 굉장히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좋게 본다면 정당이 너무 취약해서 정당 이름이 뭐 선거 때마다 바뀔 정도로 정당이 있는가 또 정당의 뭐 정당원의 의무도 당비 1,000원만 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정당이 실제 있는가? 그럼 정당이 우리가 이상적인 정당이 없는 수준에서 그 정치가 가야 할 길은 결국 지금 현재 수용성과 개방성을 늘리는 이제 여론조사 정치 또는 국민 참여 정치를 그래도 그게 당위적인 수준에서 좀 더 진보된 형태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국 유권자고 보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상황의 조건과 상황이라는 것이 정당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특히 여론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민주시민 교육에 어느 정도 질적 향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용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을 같이 추구해야지 이 정당이라는 것이 이 고전적 엘리트 정당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에 천착하게 되면 더구나 한국같이 저항적 사회운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구성된 나라에서는 그 고전적 정당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상적인 틀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거를 토론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민주제나 이런 조금 더 개방적인 차원의 정치 형태에 대한 지향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기존 정치 체제의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대부분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밀실 결정, 야합 이래서 이제 그 안성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위스가 2%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2%의 감시 기능이 작동을 하고 일정 예산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발의가 있는 자도가 작동을 하니까 그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명성에 대한 것, 또 국민 전체를 굉장히 어려운 의제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이 그냥 어떤 인물에 대한 팬덤 현상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는 차원으로 격상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정책적 토의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 뭐 외모가 어떠냐, 뭐 오늘 머리를 빗고 나왔냐, 안 빗고 나왔냐, 뭐 넥타이가 좋냐, 나쁘냐, 이런 식의 가십성 정치에서 정책적 정치로 이동시키는데 그게 정당 수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제도적으로 실험적으로라도 도입을 하게 되면 국민 발의제가 그것이 어, 발의제를 통해서 정치 학습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15년 정도 직접 민주제 세계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성호 원장님의 의견을 조금 더 옹호하고 나머지 연방제라든가 뭐 연방제는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 상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귀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각제가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내각제나 이런 거는 조금 그림에 집착하는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자, 토론자의 좀 중재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강춘경 박사님 질문하시죠. 예, 예,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공계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그 단체 이사장이랑 공동대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토론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리대 국가들, 복지국가들이 이렇게 복지국가를 잘 하고 있고 행복 순위도 높은 이유가 나라가 작아서 그렇다. 또는 단일 민족이라서 그렇다. 심지어는 아주 추운 나라들이라서 그렇다. 하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이게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나라가 작아서 됐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좀 오해인데 사실 복지국가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공황 직후에 이제 케인즈 그런 또 경제가 도입이 되고 그 이후로 한 50년 동안 존슨 대통령까지 그때가 가장 복지국가의 어떤 전성 시기였어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말 자체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작아서 복지국가가 된다라든지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비례대표제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정치 구조에 대한 어떤 말씀도 이제 많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지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근데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된 이 어떤 출발점이 어,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는데 정말 이 현재 어떤 정치 구조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국민들을 전부 다 국민의 어떤 이 대의제로서 대표성을 전부 다 갖고 있느냐
그건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현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다변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가 상당히 이제 반영되어 있는 어떤 내각제, 그게 뭐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현재 뭐 그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인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되는데 현재가 전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양극화로 이어지고 완전히 그 책의 어떤 제목처럼 정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혹시 세 번째 질의 혹은 또 코멘트 계십니까? 예, 김기원 교수님. 예,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냐면, 아까 안성호 원장님이 민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는 태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 있는가 했을 때, 과연 제도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우리 문제가 제도의 문제나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 지금 검찰 독재란 말이 나온 게 이 원인이 과연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우리 민주적인 제도가 불완전해서 그런 거냐? 그건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그 후진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군부 독재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장기주의적 안목으로 봤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장애금을 우리 극복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 더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나 언론이나 여기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시민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주고, 그걸 위해서 정당 정치가 바꿔지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정당하고 연립형, 병립형, 비례, 온갖 제도를 다 해도 결국 도라무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제도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죠. 제도가 뭐 성장을 좌우한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많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파행되는 건 문제는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 이쪽이 강하면 이게 우리 장점이고 이게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너무 제도에만 치중해서 보는 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어, 지금 10시 15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절대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좀 아쉽지만 우리 안성호 원장님한테 종합적인 답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다시 한번 제 연구하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다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다 마무리 지으면 조금 더 충실한 대답이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그냥 선별해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그 제도가 만능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억만장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국민들이 해외로 막 나가고 정말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참 걱정을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예외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거든요. 근데 그 우루과이도 1810년대에 독립을 한 이후에 거의 한 7, 8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엉망진창했어요. 우리도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그 박부에라는 대통령이 스위스를 갔다 와서 스위스의 대통령제를 보니까 7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연정을 이루어서 해요.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우루과이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소위 이제 개혁을 했어요.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제를 뭐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화시킨 상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민주제를 도입했어요. 국민 발안제를. 그게 언제 한 거냐면 1818년 우리 3.1 독립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우여곡절 또 1970년대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 가장 괜찮은 예외적인 국가가 된 이유를 보니까 그 제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승만이 동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초대 대통령이 동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바티의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합니다. 우루과이에서.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스위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국민 발안제, 투표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약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 오늘의 우루과이를 가져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여러 있습니다. 최근에 논문도 제가 한번 읽은 게 있고요.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은 제도가 뭐 밥 먹여주냐, 다른 게 중요하다. 뭐 다른 거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왜 국회가 지금 국회가 뭐 법을 정해도 민주당 주도해서 법을 정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이나 막 시행하고 청문회는 하나만 하고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됩니까?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행령을 해도 국회가 손을 못 쓰잖아요. 또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는 식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 제도의 근간을 가보면 헌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 정치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직선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어요. 둘이 싸울 때 우리나라는 기껏 간다는 게 누구한테 갑니까? 법률 기술자들인 헌법재판소 가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위험합니다, 이게. 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국민이라고 본다면 진정한 국민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국회에서는 국회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럴 때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이건 주인이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이 하나만 헌법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이가 함부로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대통령 이제 그 다음에 상원이 귀족정이 아니냐, 연원적으로 상원은 귀족정으로 출발을 했죠. 고대 로마로부터 또 영국의 귀족정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 대표용 상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몇몇 나라들이 그런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고요. 상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그래서 상원 개혁안이 나와 있어요. 특히 주별로 인구 대표성, 비례성이 너무 편차가 커서 민주주의를 해친다 하는 이런 비판도 있고, 또 금권 엘리트들이 이 상원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왜 못 고칩니까? 미국이 헌법이 빈약한 민주적 헌법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이 굉장히 헌법 바꾸기가 이 경성헌법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바꾸려고 안 해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런 변화를 위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또 이런 상원 개혁하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제 지금 여러 가지 선출제도 바꾸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에 바꾸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본받자 하지 않고 포용국가를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포용적 성격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좀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빈약한 민주정에 속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35개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포용성 수준에서 32위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 국민 분열이 조사할 때마다 세계 최악으로 나옵니다. 한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왜 그러냐? 저는 이 중요한 제도 한꺼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중요한 거 한두 개서부터 바꾸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국민 발안 투표제 도입하자. 이걸 하면 앞으로 50년 지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반론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갖는 의견보다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지정 토론하신 두 분의 의견에 저분들이 현실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현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개혁의 길이 있고 개혁의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들 그리고 고민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모범 사례들이 또 교훈이 있으니 제가 강조하는 이 정치 토크, 공적 토론회 장에 올려놓고 서로 경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하는 게 아까 그 절벽이라고 우리 유창호 평론가님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어렵죠. 국회의원 늘리자는 뭐 200명으로 하자고 안철수가 얘기하니까 막 환호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작년 4월 달에인가요? 500인 의회에서 2주 동안의 수의 과정을 거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의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을 듣고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사람이, 제가 지금 통계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늘리자는 사람이 거의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2주 동안 수고를 했는데. 정치인들은 못 바꿉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특히 양당자에서 양당제의 그 기득권을 해치는 것들은 개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마무리 부탁합니다. 30초. 예, 예, 30초. 제가 아까 우리 특별히 유창호 평론가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은 제가 하나하나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윤왕희 토론자님이 어, 그, 이 국회가 허약하고 이 정당과 국회가 허약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나 이런 포용국가적인 이런 헌정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국회 정당이 왜 이렇게 멸시당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합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못 믿을 놈들이라고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당과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허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지금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당과 국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정당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공청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이렇게 해봤지만 그거 오히려 악용되고 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포용성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포용성은요, 당권 가진 사람들이 이 후보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윤왕희 선원자님, 박사님. 당권은 누가 후보자를 공천하고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느냐, 사실은 당원들이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당이 개혁돼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가 워낙 많아서 이제 발표하는 분이나 또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다 좀 만나서 이렇게 좀 깊이 토론했으면 좋은데 이 줌 회의 방식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책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다 답변하지 못하고 또 논의하지 못한 거는 특히 우리 두 토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PPT까지 다 작성해서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내 답변이 이렇다, 왜 그렇다 하는 걸 좀 밝혀주시면 아주 정말 오늘 이 토론회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하면 이렇습니다. 윤항희 박사님 발표 중에 정당 국민 참여를 높인다고 개혁을 국민 참여
경선 같은 걸 도입했는데 정당의 존재, 실체, 정체성 같은 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정당이라는 건 조직이니까 바운더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냥 정당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당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은 이제 정당 조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앞으로 선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좀 없습니다. 지난번 그 대만 총통 선거 때 중국이 다양하게 지금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설들이 퍼져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선거가 진행될 것이고 우리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 그 페이크 뉴스나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바이든을 흉내내서 마치 바이든이 연설하듯이 이렇게 그 가짜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도 나오지만은 해외에서 예를 들면 한국 선거에 북한에서 혹은 무슨 뭐 요새 동시 통역 통역 AI가 잘 되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라는 제3국의 우리 국민이 아닌 자들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할 때 이게 정치는 이제 국경이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라는 이 어떤 조건 속에서 정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치 과정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창호 그 작가님은 비례제의 그 비율이 높으면 좋은 결과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포퓰리즘이 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가 새로운 정치 제도를 고민하고 설계할 때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치 제도를 설계하고 또 그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치의 질서를 제대로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잘못하면 비평하고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활동이 우리가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기회 될 때 다음 분이 또 새로운 주제로 준비해서 우리 정치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설인데 모두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그 사진 감사합니다. 한번 아, 찍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 켜주세요.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세요. 네네. 네, 두 감사합니다. 분 빠이빠이. 불러줘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네.